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마지막 6호기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8일 KF-21 보람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 복자 이인승가 최초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해 7월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이래 11개월 만에 시제기 6대가 모두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은 유례없는 놀라운 속도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 6호기 비행 성공 소식과 더불어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 개발 소식과 항공모함 소식까지 더해지자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면서 무서운 속도로 무기를 만들고 있는 중국에서 지금 한국의 놀라운 계획을 의식하며 우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KF-21이 3년 뒤인 2026년에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F-21과 함께 운용될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가 연내 개발이 완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우리 군은 9월 드론작전 사령부를 창설하면서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가오리 형상의 스텔스 소형 무인기 가오리 X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오리 X는 이미 이착륙 성공에 이어 KF-21 보라매와 유무인 합동작전 MUMT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센서와 통신체계를 개발 중인데 개발이 완료되면 KF-21과 함께 무서운 공중전력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가오리 X는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 km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돌아오는데 가오리 X의 실제 크기가 길이 11m, 넓이 15m, 무게가 10톤으로 중국에서는 가오리 X의 실제 크기가 대형 드론 수준이 아니라 전투기만 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지난 4월 한국이 순식간에 KF-21 시제기를 순차적으로 만들었고 이것도 매우 놀라운 속도인데 일명 가오리 X라고 알려진 보조 스텔스 무인기까지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가오리 X의 사진을 한국이 지우고 있다면서 한국이 이렇게 비밀로 취급하는 것은 무엇을 숨기려는 것일까라고 질문했습니다. 혹시 자국이 만든 무인기 CH-7과 비슷해 보인다면서 한국이 또 우리 거를 도둑질했나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렇게 어이없는 주장을 하면서도 한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KF-21부터 가오리 X까지 한국의 군용기 개발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순조롭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빠르고 순조롭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개발하는 게 죽을 것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것을 베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도 자신들이 남의 것을 무단으로 베끼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개발을 잘하는 것은 자신들처럼 남의 것을 베낀 게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19일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자 중국 언론인 소우닷컴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인 기반이 부족하여 록히드 마틴을 제휴 명목으로 끌어들였고 사실상 T-50 개발과 마찬가지로 록히드 마틴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의 상당한 기술적 지원으로 KF-21은 기술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어쨌든 한국은 그 덕분에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예산 확보와 기술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그럭저럭 넘겼다. 그러나 한국이 신속히 관련 부품들을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KF-21은 실패작이 될 것이므로 아직까지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실패하기를 아직도 바라는 눈치이지만 한국은 이러한 바람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을 개발하면서 록히드 마틴과 제휴해 엔진과 부분적인 기술을 전수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4개를 스스로 개발하고 국산화율을 65% 이상 실현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산화율 100%를 주장하지만 65%의 국산화율도 대단한 것이라며 사실상 100% 국산화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그리펜은 KF-21에 들어가는 미국 G2사 엔진을 쓰고 85%를 외국에서 부품을 사서 조립하지만 스웨덴제로 인정받고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계 설계를 스웨덴이 했기에 스웨덴만이 만드는 독자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F-21은 전체의 체계 설계를 우리가 직접 한 기체이고 게다가
대부분의 부품을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F-2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 실패하고 이후 영국과 협력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영국 측은 일본에서 취할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다며 오히려 KF-21 시험 비행 성공을 계기로 한국과 전투기 개발에 상호 협력하자고 먼저 제의를 해왔습니다. 중국이 제 아무리 최신 전투기를 내놓는다고 떠벌려도 결코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전투기 엔진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모든 무기에 있어서 국산화율이 훨씬 높지만 이는 중국의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미국, 유럽, 러시아 등 기술 선도국으로부터 경쟁국 또는 잠재 적국으로 찍힌 나라다 보니 기술 이전은커녕 완제품 판매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러시아가 완제품 무기를 팔았는데 중국은 그것을 뜯어보고 무단으로 역설계해서 국산화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최신 기체나 부품은 중국에 팔지 않아 첨단 무기들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자랑하는 J-20에 들어가는 WS-15 엔진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러시아제 원형의 6070% 수준의 성능밖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이 자국 기술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놀라고 속도에 다시 한번 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매체는 KF-21이든 가오리-X든 로열 윙맨 형태의 기체이든 날개를 접을 수 있는 형태의 기체를 제작해 항공모함에 탑재하려는 한국의 야망은 잘 알려져 있다고 경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후닷컴은 지난 14일 한국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 2023에서 공개된 7만 톤급 항공모함을 보고서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은 7만 톤급 항공모함 계획을 내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싶나? 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푸젠함을 닮은 한국형 항모, 중국과 경쟁하려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미국산 항공모함기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산 스텔스 전투기 KF-21의 함상형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국산 항공모함과 국산 항공모함기를 개발하려는 한국인의 야심을 얼핏 보기에 정말 남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 원양과 대양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에 이런 항공모함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한반도 변두리 국가로 해군활동 범위가 작아 이러한 항공모함이 필요하겠냐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항공모함 보유를 두고 늘 이 같은 중국의 주장대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해군 관계자들은 중국이 하는 짓을 생각한다면 항공모함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를 자국의 앞바다라고 지칭하며 2013년부터 우리 해군에게 동경 124도 서쪽은 자신들의 작전구역이므로 넘어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해의 70% 이상이 중국 해군의 작전구역이 됩니다. 중국 해군은 이렇게 매년 서해에서의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이 근처를 항해하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둘러싸듯 포위하여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한반도 서쪽 바다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남중국해를 힘으로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서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도 길목을 막아서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항공모함을 한국이 보유한다면 중국에 대항해 인근 해역에서 머물면서 근거리에서 항공기의 보급을 통해 안정적이고 빠른 항공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강습 상륙함에 비해 우월한 체급으로 헬리콥터 전력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이어 일본도 항공모함을 2024년에 전력화를 시도하는데 일본이 항공모함을 운용해 독도를 노린다면 한국이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항모전투단을 운영한다면 분명 우리 군의 해양주권 수호 및 국위보호 활동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KF-21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가오리-X를 비롯해 7만 톤의 항공모함과 더불어 여기에 실어 운용할 수 있는 KF-21 네이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열심히 첨단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을 만들고 있지만 모든 것이 중국 자국 기술로 만든 중국산이기에 실전에서 자신들이 과시하는 것 같은 전력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훨씬 앞선 기술이라고 자부하던 러시아도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차나 전투기 등이 서양의 무기에 맹모추는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서해 지역을 비롯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일부 지역을 노리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중국의 야욕을 누를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한국형 사드 LSAM이 공개됐습니다. LSAM 유도미사일은 200km 떨어진 서해 남부 무인도에서 발사된 표적 미사일을 탐지한 뒤 음속으로 날아가 서해 중부 해상에 정확히 격추시켰습니다. LSAM의 네 번째 요격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LSAM은 사전 포착 선제 타격, 공중 탐지 요격, 대량 응징 보복 등으로 이뤄진 한국형 삼축 체계 중 방어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LSAM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 정밀 추적기와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 KVK-1B 컬은 국내 기술로 개발됐는데요. 이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뿐입니다. 올해 초 UAE에서 개최된 IDEX 2023 방산 전시회 당시 이러한 기술력을 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LSAM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눈여겨볼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하마스 특수부대가 이스라엘에 침투하는 장면입니다. 평화로운 오전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수없이 내려오는 공수부대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마스 특수부대를 근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들이 타고 온 장비는 조악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고가의 낙하산도 아니고 아주 허술한 형태의 거대한 풍선이 달린 바이크이자 동력 패러글라이더였던 것입니다. 거대한 선풍기가 달린 바이크 위에 낙하산을 달아놓은 우스꽝스러운 형상이지만 하마스 특수부대원들은 이걸 타고 철책을 넘어 이스라엘을 급습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비싼 아이언돔은 싸구려 동력 패러글라이더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마스 특전사들이 타고 온 바이크는 사실상 뼈대만 있는 2인승 바이크이고 기관총을 든 사수와 운전수가 탑승해 있습니다. 바이크 뒤에는 거대한 펜펜을 달아놨는데 바이크 위에는 낙하산이 펼쳐져 미끄러지듯 낙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실전에서 얼마나 유용할지는 미지수이고 바이크 뒤에 달린 펜이 공중에서 충분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이런 장비를 침투 작전에 채용한 이유는 이스라엘군의 촘촘한 대공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가성비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했던 아이언돔은 레이더로 위험 물체를 감지한 뒤 미사일을 쏴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레이더는 낮은 고도로 날아다니는 작은 물체는 포착하기 힘듭니다. 하마스 조직원들은 레이더의 탐지망에 걸리지는 않을 만큼 낮게 날 수 있는 조악하지만 효과적인 기체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착륙하는 모습은 SNS 등을 통해 공유됐고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급습 당시 하마스 조직원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시민은 죽음이 이렇게까지 가깝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다. 실존적 두려움을 느꼈고 이번에는 정말 모든 깨끗인 줄 알았다라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 대원들의 침투 장면은 누구보다 분당국인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만일 북한이 저런 방식으로 침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휴전선 일대의 방공망도 저런 식이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이언돔을 완전히 능가할 만한 엄청난 방공망을 이미 완성해버렸습니다. 얼마 전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가 개발된 것입니다. 이 레이저 대공무기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포로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로 손꼽힙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레이저 대공무기를 양산하면 세계 첫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하는 국가가 되는데요. 미국도 레이저 대공무기는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2020년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공개했고
다음에 미 해병대는 적어도 대공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소형 드론을 요격, 격추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미 공군과 육군은 각각 F-35 스텔스기와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출력 50kW급 레이저 무기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영화 스타워즈를 보면 우주를 날아다니는 전투기들이 레이저포를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기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도 테란 종족의 레이저포는 가공할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공상과학 영화나 게임에서나 봤을 법한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하는 레이저 무기는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해 드론 미사일 등에 대한 최적의 요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저고도에서도 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최근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레이저 대공 무기의 시험평가를 진행했는데 평가 결과 국방부는 레이저 무기에 대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무기 체계 개발이 완료됐고 본격적인 양산과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에 대한 출력 등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kW급으로 추정됩니다.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에너지를 표적에 집중시켜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기술로서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초당 30만 km을 이동하는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해 마하 8.02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 레이저 무기는 5.56 크기의 개인 소총 탄환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도 표적을 구분해 파괴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 연구 개발 사업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였습니다. 2019년 당시 20kW 출력 레이저 빔이 1km 거리에 떨어져 있던 철판 표적을 뚫는 성능을 시연해 보였는데 이때 시연에 쓰인 표적은 북한 노동미사일이나 2014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올해 9월 완벽한 명중률로 드디어 시험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대공 무기는 사거리가 3km로 늘었고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 명중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의 출력은 20kW로 통상 드론을 격추하는데 2050kW급 출력이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는데 100kW급 출력이 순항 미사일을 무력화하는데 300kW급 출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을 2030년까지 더욱 발전시켜 출력을 30kW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속도와 가격 경쟁력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레이저는 초당 30만 km을 날아가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레이저를 피하거나 레이저 공격에 맞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레이저 무기는 1회 발사 비용이 $1가량입니다. 사드 미사일 한 발이 110억 원이고 신궁 미사일 한 발이 2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는 우리 수도권에 매우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아이언 빔과 같은 레이저 무기로 방어망을 구축하여 북한 장사정포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각종 자산을 보호함은 물론 대화력전에서 절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주목받고 있는데 드론을 이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특정 지역을 집중 공격할 경우에도 역시 아이언 빔과 같은 레이저 무기로 방어망을 구축하게 되면 기존의 단거리 방공무기 20발칸, 천마, 신궁에 비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드론 공격을 격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전력화되고 있는 육군, 해군, 공군의 각종 레이저 무기 AHEL, TALWS, 힐리아스, DMSHORAD 등 수준의 레이저 무기를 우리 항공기나 함정, 장갑차에 탑재해 각종 임무에 투입하게 되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월등한 능력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대공무기를 KF-21, K, K9, 레드백 장갑차의 방어 시스템으로 장착하면 더욱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이 근처에 오기 전에 요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한국이 레이저 대공무기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면 레이저 기술의 최선두로 알려져 있는 미국, 이스라엘 이 두 나라보다 한국이 먼저 양산에 성공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한국에 주어야 할 돈을 차일피일 미뤄온 인도네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의 우려를 등지고 이란이 하마스를 도와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의 이러한 공격을 미리 예측하고 엄청난 것을 준비해 두었는데요. 바로 한국 무기였습니다. 한국 무기로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군을 본 이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란은 갑자기 자국 군대를 모두 철수시키더니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이란이 보자마자 경악한 한국 무기들은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한국 무기로 자국 군대를 완전 무장시킨 놀라운 이유는 무엇인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일 현지 시간 기습을 주도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사령관을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은 전날 가자 지구의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하마스 사령관 무라드 아부 무라드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침투를 주도한 하마스 공중부대의 지휘부 수십 명도 제거했다고 이스라엘 군은 덧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하마스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돕고 대이스라엘 추가 공격 및 전쟁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합 전단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4일 현지 시간 성명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의 동지 중해로 이동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의 전력 태세 증강은 이스라엘 안보를 지키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과 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모든 국가와 비국가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항모전단은 항공모함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유도탄 순양함 필리핀의 유도탄 구축함 그레이브리와 메이슨 등으로 구성됐으며 먼저 지역에 도착한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일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의 동지 중에 이동을 발표했으며 미 공군도 영내에 F-15, F-16, A-10 전투기 대대를 전개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에 싣는 비행기는 약 80대 정도입니다. 고작 80대로 뭘 하냐? 팔레스타인에는 비행기가 수백 대 이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80대만 나가도 팔레스타인 비행기 수백 대대는 단 몇 분 만에 어디서 쏜지도 모르는 미사일에 모두 격추됩니다. 미 항모에 실린 비행기 값을 다 합치면 100억 달러가 넘는 최신형 비행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신형 전투기라고 해봐야 1980년대 만들어진 북한산 전투기와 러시아산 전투기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미 항공모함은 한 척 건조 비용이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 척당 10억 달러가 넘는 최신 군함이 10척 정도 따라붙습니다. 이외의 보급함, 원자력 잠수함 이런 것을 다 합치고 항모에 실린 비행기 가격을 다 합치고 또 한 발당 수백 달러 이상씩 하는 수천 기의 초정밀 미사일까지 다 포함하면 항공모함 전단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200억, 300억 달러 훌쩍 넘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 엄청난 항공모함을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나 이스라엘에 급파한 것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압승 분위기로 중동 전쟁이 끝나려 하자 중국이 나섰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선제 공격을 이유로 가자 지구에 보복 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왕 주임은 이스라엘의 행위는 자위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며 이스라엘 온 국제사회와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가자 민중에 대한 집단적 징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아예 이스라엘 공격 준비를 마쳤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의 군 조직인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시리아에 배치한 병력을 이스라엘 국경과 가까운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보도가 15일 현지 시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움직임은
제2의 전선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해왔던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시리아 정부 고문과 에조르의 활동가를 인용,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동부 도시 데이르 에조르에 있던 병력을 남쪽의 다마스쿠스 가까운 지역으로 재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던 이란군이 이스라엘군이 무장한 무기들을 눈으로 실제로 보자 경악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대부분 이스라엘이 자체 제작한 무기들이고 미국산 무기 조금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 이란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군은 최신식 한국산 무기들로 완전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벌인 2008년, 2012년의 이듬해에도 한국산 무기 수입액을 전년보다 각각 2배, 1.5배씩 늘린 바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한국에서부터 최신식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을 초대규모로 수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하마스의 미사일 벌떼 공격에 이스라엘의 첨단 방어망이었던 아이언돔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며 피해를 입자 이스라엘이 한국형 아이언돔을 대규모로 수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20km 이하의 적어도 미사일들을 완벽하게 적중시키는 천궁에서부터 30km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아내는 패트리엇, 여기에 60km 높이까지 완벽히 탐지해 100%에 가까운 명중률로 무력화시켜버리는 LSAM까지, 여기에다가 최근 LIGNX1과 하나디펜스가 공동 개발한 한국형 아이언돔 LAMD, LOW 엘터투드 미설 디펜스가 있습니다. LAMD 한 개 포대는 요격탄 발사 차량 26대로 대당 요격 미사일 16발에 달하고 히트투킬 탄두를 장착, 여기에 AESA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해 동시에 100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시 탐지해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국의 최강 무기들로 도배하는 가운데 하마스와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과거 북한과 하마스 간 무기 연결 고리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분석관을 지내며 북한의 무기 거래 움직임을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하마스가 보유한 무기 중 상당수가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진격하게 되면 더 많은 북한산 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 전달된 주요 경로로 북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와 중동 국가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심지어 이란은 북한과 오래전부터 공동 개발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에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가정보국 DIA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란 군사력 관련 보고서에서 탄도미사일 등 이란의 무기체계에 북한의 기술이 연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란이 주요 무기 프로그램의 국산화 능력을 확립하기 위해 북한, 중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은 북한 미사일 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내로 이란의 주력 MRBM인 액체연료 추진형 샤하브3은 북한 노동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북한 무기를 장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국경 근처까지 갔는데 이스라엘군이 북한 무기보다 화력은 100배 이상 강력한데 동시 100개 미사일을 탐지해 격추시켜버리는 최신 한국산 무기로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군을 보더니 경악을 한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이란이 한국산 무기를 보자마자 경악하며 난리가 난 이유는 바로 얼마 전 한국산 무기로 완벽히 무장한 사우디 연합군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던 당시 사우디 연합군이 압승을 거두었는데요. 이란은 이때 이렇게 사우디 연합군이 사용한 무기를 공개했는데 전부 한국산 무기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한국산 무기들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이란,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이란은 한국에 당장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라며 한국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는 비밀병기로 크게 활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전차 무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22kg에 불과한 이 조그마한 무기로 단번에 602개의 러시아 철갑을 뚫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제블린이라는 대전차 무기가 마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팔맷돌처럼 활약하는 모습에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와중에 중국도 러시아처럼 전쟁에 대한 야망을 키우며 대만을 비롯해 주변국인 한국, 일본까지 공격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 전차를 상대할 또 다른 반전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는 이미 한국에서는 운용 중이고 최근 대만도 급히 이 무기를 주문했다고 밝히면서 중국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어떤 신박한 무기가 등장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일반적인 국제 여론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푸틴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찬사가 넘쳐날 정도인데요.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푸틴 대통령 연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1만 단어 풀텍스트라는 뜻의 해시태그 푸틴 1만 VVORDSSPECHFULTXTY를 달았는데 이 해시태그가 달린 푸틴 대통령 연설 중국어판은 24시간 안에 무려 11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찬사 일색입니다. 한 중국인은 왜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눈물이 날까라고 자문한 뒤 이유는 중국도 서방의 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의 연설에 대해 중국인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덮어놓고 러시아를 칭찬하고 있는 건 숨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 정세도 불안해지면서 대만 국민들 사이에서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대만 해협에 군함을 보내고 중국은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입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국 구축함 랠프 존슨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이 도발 행위를 해왔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제스처를 보였다며 격노한 건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미 해군 7함대는 미사일 구축함인 랠프 존슨함이 국제법에 근거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함대는 대만 해협 통과는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군도 제11 전투기 등 8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여보내는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대만 해협 주변 정세에 다시 관심이 쏠리면서 대만 예비군도 전력 강화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군사 전문가 천거밍은 대만 예비군의 실탄 사격 훈련이 기관총, 박격포, 개인 총기에 국한되고 있다며 대전차 미사일 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만이 제블린과 홍준 대전차 로켓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며 예비군의 대전차 미사일 훈련을 늘려야만 유사시 실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지난 2002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제블린을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 32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의식한 듯 평상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최근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또 수입하면서 대만 해협 주변에 긴장을 타개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대만 정부의 요청에 따라 1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1억 달러 약 200억 원어치 무기 수출을 또 승인한 것인데요. 지난해 8월 7억 5억만 달러 약 9억 원 규모 무기를 판매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적어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은 텐궁산 미사일과 더불어 대만의 핵심 대공 방어 무기로 현재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해 12곳에 패트리언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계속되는 군사 도발에 맞서 대만은 물론 미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 기회에 주변국을 모두 다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탈환하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최근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질서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태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아에서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일본에 이어 내친김에 한국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시진핑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중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망언을 한 만큼 동북 공정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시탐탐 한국을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이라면 러시아 영토를 떼어내 만든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와 별반 다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에게는 이 같은 중국의 야심을 꺾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중국 전차 수백 대를 때려잡을 또 하나의 반전 무기 지뢰 살포기 볼케이노가 등장한 겁니다. 볼케이노는 대량의 지뢰를 신속하게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진격을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배치되었는데요. 실제로 미 육군은 1990년대에 사용했던 지뢰 살포 시스템 볼케이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다시 사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볼케이노 지뢰 살포기는 차량 또는 항공기에 장착해 지뢰를 살포하는 장비로 160개의 캐니스터 안에 960발의 지뢰가 담겨 있고 0.9m 간격으로 지뢰를 살포합니다. 볼케이노는 M939 5톤 트럭, UH-60 블랙호크 헬기 등에 장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지뢰가 무분별하게 남아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시간 후에 폭발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자폭 기능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뿐만 아니라 전술 지휘관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뢰밭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육군은 근거리 적에 대한 압도를 유지하기 위해 볼케이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에서 볼케이노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 기지에서 고속으로 지뢰를 살포하는 볼케이노 고속 지뢰 살포 시스템이 늠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 기지에서 고속으로 지뢰를 살포하는 볼케이노 고속 지뢰 살포 시스템이 늠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에서는 제2전투항공여단에서 볼케이노를 보유하고 있는 중으로 UH-60 헬기 또는 전술 트럭에 탑재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볼케이노가 순식간에 지뢰를 뿌리는 모습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볼케이노는 전차가 올만한 지역에 지뢰를 집중 살포하면서 주변 일대를 요새화하며 포위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볼케이노를 가져다주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도 미국으로부터 볼케이노를 주문하면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만군은 미국의 볼케이노 지뢰 살포 시스템 구매를 위한 주문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넓은 지역에 지뢰를 신속하게 살포할 수 있는 볼케이노 시스템 구매를 추진해 왔는데요. 실제로 구입 제한은 지난해 말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로써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중국 전차를 때려잡을 무기 체계를 구비하게 됐는데요. 한편 중국이 한국 땅을 밟기도 힘들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중국의 전차는 오기도 전에 초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볼케이노는 물론이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세계 최강 대전차무기 형군과 중국 전차 킬러 LAH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 무장 헬기 LAH 헬기의 경우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전술 운용이 가능하며 무장 시스템 첨검을 도입함으로써 전차 킬러 명성을 잇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은 LAH의 무장 통합 시스템으로 국산 헬기 및 항공기들과 무인기 연동작전을 통해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전차는
한국 명품 전차 K2에 전혀 대적할 수도 없는데요. 이렇듯 중국이 한반도를 향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중국 전차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 체계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도발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